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슈 포커스 코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거나 뉴스에서 많이 다뤄진 무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독일이 우크라이나 수출 승인을 발표한 레오파르트 1A5 전차입니다. 저는 이 전차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퇴역 레오파르트, 우크라이나에서 구축 전차로 부활하나. 자, 구축 전차. 일반적인 전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전차인데 이 구축 전차라는 이야기는 과거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약간의 동병상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오파르트 1A5 전차, 개발 과정이나 역사, 사용국 같은 그런 사족은 다 빼고 전차의 성능 위주로 보면서 이 전차가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독일이 오래전에 퇴역한 레오파르트 1A5 전차의 우크라이나 공예를 승인을 했습니다. 현용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A6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중대급 정도밖에 주지 않으면서 레오파르트 1A5 30년 전에 퇴역한 이 구형 전차는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라인메탈이 한 88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 FFG라는 업체가 보유한 물량까지 포함해서 한 120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120대 되는 물량의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게파드 자주대공포도 15문을 더 준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레오파르트 1A5가 어떤 전차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레오파르트 1A5 전차는 전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거 꽤 쓸만하겠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전차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에 있는 전차는 레오파르트 1A5의 정면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최신 버전인 레오파르트 2A6 버전인데,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져 있는 포탑, 쐐기형으로 되어 있는 포탑 전면 형상도 비슷하고 주폭 크기도 비슷해 보이고 폭도 굉장히 넓어서 우람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전차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꽤 쓸만할 것 같은데? 이게 30년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전차가 만들어진 거는 1960년대고 가장 마지막에 개량이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냉전 붕괴 직전이죠. 우리 88 전차, K1 전차가 나오기 시작한 그 시점에 개량됐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전차도 상당히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한 전차가 맞습니다. 레오파르트 2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차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다른 것은 다 떨어져도 화력 한 가지만큼은 3세대 전차에 준하는 강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레오파르트 1A5 전차, 약칭해서 레오파르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레오파르트 1 전차의 아이덴티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물장갑입니다. 그냥 장갑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약한 장갑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장갑이 왜 없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차포가 사용하는 대전차 포탄의 종류들입니다. 가장 위는 대전차 고폭탄, 중간은 점착 유탄, 밑에는 지금 약어가 잘못되어 있는데 날개 안정식 철갑탄, 이런 뜻인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히트, 하이 익스플로시브 앤티 탱크라고 해서 대전차 고폭탄이라는 뜻입니다. 대전차 고폭탄은 몬로 노이만 효과라는 화학 효과를 이용해서 라이너, 즉 가운데 들어있는 점의 직경의 5배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화학 에너지 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탄을 일단 명중하고 나면은 엄청난 속도,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의 메탈 제트를 형성해서 장갑판을 녹여 들어가면서,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이 탄이 장갑재를 관통하고 들어가면 내부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이 대전차 고폭탄의 특징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일단 명중만 하면은 이 엄청난 메탈 제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높은 반동을 만들어낸 대포에서 발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전차 로켓들, 이런 로켓들 대부분에는 이러한 대전차 고폭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슈탄은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탄입니다. 응력이라고 하죠. 어떤 벽이나 물체가 있으면 외부에서 때림으로써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파편 효과, 이걸 통해 가지고 전차 내부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론을 살상하는 그런 효과인데요. 이게 사실은 현대적인 복합 장갑이라든가 닫힌 구조의 장갑에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건 철갑탄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전차의 공격력을 평가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포탄인데요. 여기 지금 약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날개 안정식 분리 철갑탄이라고 해서 APF-SDS, Armor Piercing Pin Stabilized Discarding Saber 이라는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왜 세이버시냐면은 안에 있는 관통자가 날아갈 때 이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 벗겨지는 껍질 모양이 마치 남학신처럼 생겼다고 해서 세이버시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뾰족한 송곳 같은 관통자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만으로 장갑을 관통하는 그런 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전차용 포탄이죠. 자, 근데 이 레오파르트 전차가 등장하던 시점에는 히트를 이용한, 대전차 고폭탄을 이용한 그 대전차 무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갑을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관통될 것이라는 공포가 심했습니다. 장갑을 두껍게 만들면 전차가 무거워지죠. 그 당시에는 엔진 기술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1000마력, 1500마력짜리 엔진을 만들 수도 없었고, 전차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방어가 불가능할 것이라면 전차 장갑 중량을 줄여서 경쾌한 기동성으로 적의 포격을 피하자, 이런 발상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레오파르트 1 전차는 굉장히 가벼운 전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가볍다 보니까 사실은 전차라는 것은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이 조화를 이룬 무기체계인데, 그런 조화 따윈 없이 그냥 강력한 주포 얹고 이 주포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대전차포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투 중량은 42.2톤, 같은 시대에 나왔던 미군의 M60 전차 같은 것들이 50톤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었고요. 워낙 가볍다 보니까 820마력짜리 엔진이면 충분했습니다. 820마력짜리 엔진을 넣으면 무려 65km의 속도가 나왔고요. 승무원은 일반적인 다른 전차와 마찬가지로 4명이었고, 전차포는 우리 K1 전차에 사용되는 M68의 원형인 L7A3 52구경장 강선포가 사용됐습니다. 장갑재는 그 당시에 복합 장갑이라든가 폭발 반응 장갑 기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조제 단일 장갑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방어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용접식 장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레오파르트 1A5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에 개량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용접식 장갑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자, 이 그림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딱 반으로 쪼개서 그 단면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부분이 장갑재인데, 일반적으로 3세대 전차의 장갑이 거의 1m 가까이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얇죠. 근데 이 전차의 전면 장갑은 약 100mm 정도입니다. 당대에 나왔던 미국의 M60 시리즈라든가 프랑스나 러시아의 다른 전차들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50mm가 넘었는데, 다른 전차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장갑 방어력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전면 방어력은 그 정도고 측면은 더 심각했습니다. 측면은 20mm 기관포탄에도 뚫릴 정도로 취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차는 전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강력한 주포를 가지고 다니는 구축전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얇은 장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차가 6,000대가 넘는 양이 생산돼서 한때 나토의 주력 최일선 전차로 운용될 수 있었던 것은 105mm 강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포는 우리나라의 K1 전차도 지금까지도 주포로 활용하고 있는 M68 계열의 원형인데요. 레오파르트 1A5 전차가 등장했었던 당시 기준으로 가장 최신이었던 DM33이라는 철갑탄을 사용했을 경우에 균지 라변 강판 기준으로 420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소련제 125mm 망고탄이라고 하죠. 이 철갑탄의 초기형들이 300대 후반에서 400대 초반의 관통력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105mm 치고는 굉장히 강력한 관통력이죠. 물론 지금은 이게 계속 성능이 개선이 돼서 가장 최신탄 같은 경우에는 500mm대 중반의 관통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격 통제 장치를 개량한다든가 약실을 조금 개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한데, 이 정도 화력이라면 T-72 전차, 외부에 증가 장갑이 없는 경우라면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대전차 전투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력은 굉장히 강한데 방어력이 굉장히 약한 전차,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특히 6.25 전쟁 당시에 전차병으로 복무하셨던 분들은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공유해줬던 전차 비슷한 물건, 물론 미국은 이것을 전차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만 M36 구축 전차죠. 잭슨이라고 불렀는데,
이 잭스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의 티거 전차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90mm 탑재 대전차 자주포였습니다. 근데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당시대에 나왔던 셔먼 전차라든가 미국의 퍼싱 전차와 비교해서 장갑이 굉장히 얇았고, 특히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 때 원형 그대로의 상태에는 지붕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게 그냥 대전차 자주포기 때문에 굳이 이 차량의 위에까지 장갑판을 둘 필요를 느끼질 못해서 그냥 뚜껑을 그냥 그대로 열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방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당시에 이 전차를 처음 받아서 운용했던 우리 초기 전차병분들, 이분들이 방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차 앞부분, 윗부분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나무를 붙여가지고 방어력을 조금 향상시켰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군도 레오파르트 1A5 전차가 들어오게 되면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목재라든가 강재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넘쳐나는 컨택트 원 반응 장갑이라든가 그 벽돌처럼 생긴 장갑재 있지 않습니까? 그 장갑재를 아마 덕지덕지 붙여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기존의 100mm 밖에 되지 않는 레오파르트 1A5의 전면 장갑을 한 300~400mm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으니까 전차전에서 최소한의 승전성은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독일이 레오파르트 1A5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세계 각국의 레오파르트 1A5 보유국 내지는 보유 회사들이 서로 자신들의 물량을 주겠다 혹은 팔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한 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차 한 대에 30만 유로에서 50만 유로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돈을 모아서 이 민간 업체들의 전차 물량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려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레오파르트 1A5 전차가 가게 되면은 다른 3세대 전차들과는 달리 구축 전차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오파르트 1A5의 화력 정도라면 러시아군의 전차를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게는 88대, 많게는 170대 정도 되는 물량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이후의 공세에 한몫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